치매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집을 팔아 사돈의 병원비를 대주려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침묵하고 며느리는 온갖 가머니설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온 동네가 경악한 그날, 힘없고 정신없는 노인네인 줄로만 알았던 제가 날린 회심의 일격에 아들 내외와 사부인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그 세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을까요? 주민센터에서 열린 조정,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장모님 돌아가시게 할 순 없잖아요. 아들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만들다만 빈대떡 반죽이 묻은 손으로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며느리 서연이가 팔짱을 낀 채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얼굴에 A사 용지 뭉치를 들이밀며 빠르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거 부동산 양도 계약서예요. 어머니께서 도장 한 번만 찍으시면 바로 끝나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내일 오전에 등기 이전하면 오후에 바로 돈 들어온대요. 장모님, 지금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발 시간 좀 그만 끄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허름한 단독주택은 제가 10년 넘게 시장 한 구석에서 빈대떡을 팔아 벽돌 한 장 한 장 제 손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작 그런 하찮은 은혜를 갚겠다며 이 집을 내놓으라니요. 저는 지훈이를 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뼛속까지 시린 겨울 아침에도 제가 매일 7km를 자전거로 태워다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부터 처가에서 옷가지 하나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이제 장모님이 아프신데 급전이 필요해요. 이 집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 낫잖아요. 며느리 서연이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매달 저희한테 보험료 내달라고 손 벌리시잖아요. 이기적으로 굴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처가에 진 빚 갚는 셈치고 빌려주세요.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니? 난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단다. 연금이요? 어머니, 그 30만 원이 연금이에요. 요즘 떡볶이 값도 그거보단 비싸겠네요. 그걸로 어떻게 사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창피해서였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고개 숙이던 아이가 이제는 제가 큰 짐이라도 되는 양 저를 몰아세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절차는 이미 다 끝났고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으시면 저희 장모님 병원비 감당 못해요.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온통 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팔짱을 낀 채 지훈이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빠가 똑바로 말해. 오빠 장모님 목숨이 달린 일이야. 사람 하나 살리는 도장 찍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머니는 심장도 없으셔. 지훈이는 제게로 고개를 돌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처가에서 저한테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기만 했잖아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서연이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용돈으로 드릴게요. 지내실 곳은 요양원이든 월세방이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정하세요. 옆집 할머니도 월세방 사시던데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에 조용히 손을 닦고는 찬장을 열어 아껴두었던 녹차 차시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찬물을 따라 두 아이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차다 마시고 돌아가거라. 난 시장 박 사장님한테 보낼 빈대떡 부쳐야 한다. 서연이가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도망치시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화제 돌리면 넘어갈 줄 아세요? 도장 안 찍으시면 저한테 원망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제 며느리의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금반지를 끼워주자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고개 숙이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내일 답을 주마. 서연이는 벌떡 일어나 지훈이의 팔을 끌고 나갔습니다. 우리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기다려 보세요. 두 아이는 마당의 시멘트 바닥에 구둣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사라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보며 하나뿐인 아들 내외에게 이런 막다른 길로 내몰릴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늙긴 늙었나 봅니다. 저는 책상 밑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달간의 대화를 녹음한 작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법정에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이 집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릴 적 개울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와 엄마에게 자랑하던 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우리 엄마 도장 좀 찍게 해줘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라고 강요받던 그날 이전에도 소리 없이 저를 아프게 했던 사소한 일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결혼 후 첫 식사 자리였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작은 나무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낡은 그릇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아 반짝였습니다. 그날 손님은 사돈댁 식구들이었는데 다들 은행 간부라 그런지 어디에 앉든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밥을 푸고 물을 따르고 제가 직접 아궁이에서 정성껏 졸인 갈치조림을 덜어주었습니다. 매콤하고 진한 맛이 일품이었죠. 제가 서연이에게 갈치를 덜어주자 녀석은 고개를 살짝 피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비린 생선은 잘 못 먹어서요. 저는 순간 손이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돼지고기 장조림 먹으렴. 따로 덜어놨단다. 녀석은 옆에 앉은 여자에게 몸을 돌리더니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비린내, 나는 생선은 먹지 말랬어. 그리고 이상해서 파스 냄새가 나서 머리가 좀 아프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상을 치우다가 부엌문 뒤에서 서연이가 지훈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돼? 나 정말 그 냄새 못 참겠어. 냄새 나는 건 그냥 도우미 아주머니 시키고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그냥 푹 쉬시라고 해. 지훈이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파스를 많이 붙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비오는 시장 바닥에서 빈대떡을 붙이느라 무릎 관절이 늘 쑤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말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파스통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파스 냄새를 시작으로 제가 제 집에서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이 서연이가 저를 서럽게 한 유일한 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잔인한 연주곡의 아주 가벼운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제가 며느리 손에 의해 부엌 구석으로 밀려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그날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서연이의 이모와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제가 마당을 다 쓸고 옷도
갈아입기 전에 서연이가 부엌에서 외쳤습니다. 어머니, 윗상 차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오늘 저희 집 어른들이 오셨거든요. 저는 바지에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녀석이 제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새 그릇에 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손님이 오셨니? 그럼 내가 오이라도 좀 썰어줄까? 녀석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집 손님들은 좀 까다로우셔서요. 오래밖에 둔 음식은 안 드세요. 제가 처음부터 깨끗하게 준비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을 차릴 때가 되어서야 녀석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지훈이와 서연이를 포함해 딱 6사람 몫의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식사하는 줄 알았는데 녀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 집은 다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다들 낯가림이 심해서요. 이 집의 기름 냄새도 좀 나고 하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편하게 드세요.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지만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밥상은 어디 있니? 서연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상은 부엌에 차려놨어요. 아직 따뜻하니까 어서 드세요. 어머니 몫은 따로 챙겨뒀어요. 저는 제 집 거실 한가운데서 마치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한 푼 두 푼 빌려가며 수리하고 바닥 타일을 깔고 나무 문을 새로 단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다른 사람 눈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엌 구석에서 밥을 먹어야 하다니요. 저는 뒤돌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위태롭게 놓인 낡은 플라스틱 상위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생선 반 토막 그리고 차갑게 식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대릴사위는 처가살이하는 종이지만 마누라가 제 어미를 부엌으로 내쫓는데도 가만히 있는 놈은 자식도 아니다. 그날 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머리를 말리며 마당을 비추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낳아 열병으로 죽을 뻔한 걸 밤새 간호하며 키웠는데 이제 아들은 윗상에서 밥을 먹고 어미는 부엌에서 찬밥을 먹는구나. 저는 이 집에서 누군가 저를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밥상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 미움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거슬리는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주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저는 밤마다 기침을 하며 목이 따가웠습니다. 위가 약해 함부로 약을 먹을 수 없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너무 지쳐 물을 마시러 일어서다 현기증이나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것은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잠긴 목소리를 듣고 녀석이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나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혹시 오는 길에 약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하더니 서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감기잖아요. 동네 의원이 바로 길모퉁이에 있는데 거기 가서 약 타오세요. 저희 지금 바빠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머니께서 자꾸 아프시면 저희가 계속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도 혼자서 병원 잘 다니시는데 어머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저 약만 좀 사다 달라는 것이었다. 돈은 내가 다시 줄 테니 너희에게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었어. 녀석이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나, 오해하셨네요.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하셨다고 했나요? 하지만 그런 병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거잖아요. 별일 아니에요. 따뜻한 물 마시고 일찍 주무시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녀석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몸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정말 급한 일 생기면 이웃에 도움 청하시고요. 저희 일하는 중에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오빠 힘들어요. 저는 지훈이가 처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녀석은 늘 그랬듯 아내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를 듣기 두려웠을 겁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의자를 짚고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슬이 내려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저는 비옷을 걸치고 골목 끝 약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안면이 있던 약사님이 저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웬일이세요? 자식들한테 사오라고 하시지.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요. 시어머니 챙겨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얇은 이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엄마이면서도 엄마 대접을 구걸해야 하는 심정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서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조차 누군가에게는 이용 가치가 충분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오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 저희 잠깐 들를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오니? 녀석은 머뭇거렸습니다. 네, 장모님 일 때문에요. 처가 쪽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렇게 냉랭하던 녀석이 이렇게 서두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두 아이는 어색하지만 불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친척들에게 빌려보는 건 어떠니? 서연이는 금세 얼굴을 찌푸리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초기 비용으로 저희가 다 감당했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명의로는 담보가 없어서 은행 대출도 안 된대요. 녀석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계약서는 미리 준비했어요. 어머니께서 이 집문서 잠시 빌려주시고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명의를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2달 안에 저희가 바로 찾아서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은 서류가 아니라 지훈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학생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정말 급해요. 장모님께서 예전에 그러셨어요. 돈으로 사위를 잡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요. 지금 제가 양쪽에서 너무 힘드네요, 어머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로 고개를 돌려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렴. 내가 이 서류를 너희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너희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서연이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웃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속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냥 대출 심사 일정 맞추려고 은행에 서류만 제출하는 거예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서류 먼저 내고 원본은 나중에 내도 되거든요. 녀석은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초기 절차일 뿐이에요. 은행에서 원본 요청하면 그때 다시 와서 받아갈게요. 솔직히 이 텅 빈 집 가지고 계셔봤자 뭐 하시겠어요? 저희가 몇 주만 잠시 쓸게요. 운 좋으면 저희 엄마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가족 모두가 어머니께 감사할 거예요. 누가 어머니 것을 공짜로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녀석이 제 손 위에 올려놓은 마치 물에 뜬 해초처럼 부드럽고 미끈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에서 저는 컬러로 복사된 공증은 받지 않았지만 빳빳하게 코팅된 집문서 4본을 꺼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녀석에게 그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려무나. 서연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더니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접수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이건 그냥 서류 심사용으로 내는 거라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은행에서 원본 달라고 하면 그때 다시 올게요. 녀석은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월말 대출 마감에 맞추려면 내일 바로 가야 해요. 하루만 늦어도 기회를 놓치거든요. 문이 닫히고 저는 녀석이 앉아있던 자리를 몇 초간 더 바라보았습니다. 녀석들이 가져간 종이는 대출 심사를 위한 서류라고 했지만 저는 녀석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집을 날로 먹으려는 첫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됐습니다. 덕분에 녀석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저를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나무 상자를 열고 차통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대화가 담긴 최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아 저절로 금이 가기 시작한 낡은 벽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녀석들의 눈에 제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아직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부동산 소유주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은 상대를 믿게 만든 후 배신하기 위해 존재하고 어떤 병은 상대를 속여 스스로 칼자루를 쥐어주게 만들기 위한 일시적인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집문서 4본을 넘겨준 지 일주일 후 서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녀석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친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등에서 돌덩이를 내려놓듯 가방을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어머니, 서류 접수 끝났어요. 은행에 서류 다 보냈고 내일이면 대출 나올 거예요. 저는 더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녀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건강해지셔서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는데 저는 몸을 돌려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는 위독해서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니? 서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시장 잡담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저희 엄마 그냥 가벼운 위염이었어요. 의사가 약 처방해줘서 그거 먹고 나았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항상 호들갑을 떠셔서 다들 곧 돌아가실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저는 컵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녀석은 저를 힐끗 보더니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늙으면 무서운 게 뭐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거 말고는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좀 과장해야 사람들이 챙겨준다고. 안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한테 전화해서 사부인이 위독하다고 입원했다고 한 날 일부러 일을 부풀린 거였니? 서연이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을 좀 빌려서 돈을 마련하려던 것뿐이에요.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요.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집도 그대로 있고 돈도 잃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상황을 빌렸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진짜 집문서를 주고 도장까지 찍었다면 이 집은 지금쯤 누구 명의로 넘어갔을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서연이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어머니를 속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어머니 며느리인데 그 정도까지 하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녀석이 물을 마시고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몫은 다 생각해뒀어요. 나중에 이 집 팔게 되면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좀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큰 집에서 외롭게 혼자 사시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어머니? 녀석이 돌아간 후 저는 찻잔을 치우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사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친구가 예전에 쥐어준 변호사, 명함이 꽂힌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번호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고 한자 한자 천천히 눌렀습니다. 더 이상 화나지도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저 자신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억압받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저는 마당 앞 도리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 삿갓을 눌렀었지만 사실은 허공을 응시하는 제 눈빛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때 같이 빈대떡을 팔던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먼저 은퇴했죠. 바로 그 친구가 제게 점지만 유능한 변호사라며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제가 땅 문제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집문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런 건 잘 몰라서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울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파스 냄새 나는 할망구라고 불렸던 일부터 부엌에서 찬밥을 먹어야 했던 일까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서연이가 찾아와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며 눈물을 흘렸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문서 원본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녀석들이 은행 마감 시한에 맞춰야 한다며 집문서 사본과 임시 대출 계약서에 급히 서명해달라고 조르던 일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사본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요. 원본은 주지 않고 서류 준비용으로 복사본만 줬어요. 그렇다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사본으로는 은행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명예 이전이나 저당 설정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 사본을 제출하고 나중에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려 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은 녀석들이 대출 자리를 맡아두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 그들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3자를 속이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신용남용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저는 낡은 차통을 열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녀석들이 올 때마다 기침약 통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가지고 있어요. 녀석들이 장모님 살리자고 돈 얘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녹음했지. 처음엔 그냥 기억해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되었구먼.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사기당하는 많은 노인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죠. 어르신은 정신이 흐릿하신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하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법정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녀석들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면 조상님들 앞에서 고개 들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은 남기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모든 녹음 파일과 집문서 그리고 사본까지 전부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 요청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양측을 불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녀석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긴 소매 옷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저 또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이 강요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보해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인간은 더 뻔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집은 마치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흰죽을 데우고 있는데 마당에서부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겨드랑이에 가방을 낀 채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시멘트 바닥을 하이힐로 거침없이 밟았습니다. 지훈이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은행에서 원본이 필요하대요. 지난번에 드린 사본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손을 닦으며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이는 제 앞으로 서류를 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고 집문서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과 똑같아요. 저희는 할부로 갚을 거고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면 돼요. 서류도 어머니 명의 그대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며느리진 암인가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도 정말 지쳤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모시고 와서 한 말씀 드리게 할까요? 엄마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집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지. 잃고 나면 신뢰까지 다 잃는 거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는 액정을 힐끗 보더니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 스피커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서연 씨. 서류가 지금 보류 중이에요. 은행에서 집문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사본은 승인이 안 나요. 명의자분께 추가 서명도 받아서 금요일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서연이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전화 꺼. 어머니 듣잖아. 하지만 서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실 텐데. 그리고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구석으로 갔지만 녀석의 작은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네, 자리 좀 맡아주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도장 찍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지금 계속 재촉하고 있어요. 내일 확실하게 원본 가져갈게요. 저는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낡은 나무 책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본은 결국 길을 닦기 위한 미끼였고 녀석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본을 손에 넣을 작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서 도장 좀 찍어주세요. 저쪽에서 너무 급하게 재촉하네요.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왜 그렇게 쥐고 계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 시멘트 마당은 내 아들이 걸음마를 배우다 무릎이 다 까져 엉엉 울던 곳이었다. 내가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지. 이제 마당은 그대로인데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서연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 자꾸 옛날 얘기 꺼내서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이건 책임의 문제예요. 혼자 사시면서 땅 가지고 계셔봤자 뭐 하시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후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효력이 없는 낡은 등기 부등본 사본과 작은 메모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이가 그것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만약 진짜 원본이 필요하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지금 도장 찍어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살려? 사부인은 그냥 위험이었다면서. 이미 퇴원했는데 누굴 또 살린다는 말이니? 서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킬 뿐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나 제대로 지키거라. 그날 오후 녀석들은 인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녀석들이 들고 있던 미리 인수해둔 사본을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녹음기가 여전히 깜빡이며 모든 대화를 선명하고 냉정하며 지독하게 뻔뻔한 그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상대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제 사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이의 어머니인 최 여사가 예고도 없이 거리낌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보라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가죽 가방을 든 채 마치 제 집인 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툇마루를 쓸다가 그녀를 보고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사부인, 어서 오세요. 아, 박사부인, 오늘 시간이 나서 잠깐 들렀어요. 애들한테 들은 이 집 문제로 좀 힘들어 하신다기에 얘기나 좀 나눠볼까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주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집이 참 고풍스럽네요. 소박하지만 멋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부인 혼자 이렇게 지내시면 외로우실 텐데 못하러 이 집을 붙들고 고생하세요. 저는 차를 따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아서 이젠 익숙합니다. 최 여사는 찻잔을 받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익숙한 건 익숙한 거고 연세가 드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애들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애들 생각해서라도요. 어머니께서 빨리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고 말하는 걸 들으니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제 손이 차를 따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웃집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사람 사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죠.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 집 애들 이름으로 해줘도 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늙었잖아요. 사부인.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맞아요. 집은 수단이죠. 하지만 아무도 기댈 곳 없을 때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최 여사는 웃었지만 목소리를 살짝 낮추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붙들고 있어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만약 내일이라도 무슨 일 생겨서 유언도 못 남기시면 이 집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럴 바에야 지훈이한테 물려주셔서 효도도 받고 손주들도 보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번듯한 집에서 살길 바라지 않겠어요? 저는 고개를 기울여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주요. 그 아이가 저한테 할머니라고 한 번이라도 부른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서부터 다른 호칭을 배우기라도 한 건가요? 최 여사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에이, 그건 사소한 문제잖아요. 키우다 보면 저절로 부르게 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맞는 것도 많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마음이 아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아무도 넘겨줘야 할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네요. 최 여사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사부인께서 생각이 있으시니 무엇이 옳은 일인지도 아시겠죠. 제 딸애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악의는 없어요. 그냥 노인네 고집을 무서워할 뿐이죠. 저는 마지막 남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낙엽 떨어지듯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능숙하게 걱정하는 척하는 젊은이들이 무섭습니다. 최 여사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남들 웃음거리가 되는 사이가 아니라 사돈으로 남고 싶으니까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찻잔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행주를 널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아직 마시지 않은 찻잔에서 녹차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반격을 하려면 한 발 물러서야 하고 판을 뒤집으려면 적절한 순간에 쓰러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더 자주 눕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녀석들 앞에서 약해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전기밥솥 코드를 뽑고 알루미늄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죽에는 생강 몇 조각을 넣어 향을 냈고 일부러 심하게 기침을 하며 정말 아픈 척했습니다. 오후에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더 걸자 서연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신음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겠다. 어제는 열이 나더니 오늘은 기침이 나고 눈앞이 흐릿하구나.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약이 없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어쨌다고요? 저희 지금 너무 바빠요. 내일 시간 되면 들를게요. 더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책상 구석에 놓인 라이터만한 소형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녀석들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휙 둘러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몸이 붕 뜨는 것 같아. 혈압 때문인가. 지훈이가 대충 포장된 죽 상자를 내밀며 앉았습니다. 죽 사왔어요. 기운 내서 좀 드세요. 아, 그리고 은행에서 추가로 서명해야 할 서류가 몇 개 있대요. 여기 둘게요. 서명하시고 푹 쉬세요. 저는 몸을 일으키며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서류가 또 있단 말이니? 서연이가 서류철을 펼치며 몸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보충 서류예요. 저희가 5년 동안 이 집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에 어머니께서 동의하신다는 확인이 필요하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는 것도 아니고 명예 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 입회하에 공정하게 진행되니 걱정 마세요. 저는 녀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너희가 집을 팔까봐 무섭다고 한 적 없다. 내가 이 종이 한 장으로 저울질당할까봐 그게 무서울 뿐이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셔서 그런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저는 의자 팔걸이에 손을 짚고 몇 번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믿음아.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도저히 서명할 힘이 없구나. 내일 하마. 서연이는 눈썹을 찌푸렸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시간을 끄세요? 사람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나중에 어머니가 도장을 찍어주셔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 아프시잖아. 녀석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어머니, 푹 쉬시고 기운 차리세요. 서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당으로 나갈 때까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시네. 이러다 정말 어머니가 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증명받아야 할 판이네.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백업하고 카메라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수첩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저는 녀석들이 제가 정말로 치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습니다. 모든 침묵에는 한계가 있고 제 한계는 바로 사람들이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앞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제가 빈대떡을 팔던 시절부터 키우던 얼룩 고양이가 제 옆에서 나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배터리가 쌩쌩한 낡은 폴더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고 2번의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박 여사님, 저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댁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하이힐을 신고 문턱을 거침없이 넘던 서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던 사부인의 목소리,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피하던 지훈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무실로 가지. 이번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이 단계를 밟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미련이 남아있지 않네. 녀석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자 관계에 사형 선고를 내렸어. 나는 그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주는 것뿐일세. 녀석들이 장모님 살린다는 핑계로 집 팔 돈을 요구하던 날부터 내가 냄새나는 할망구라고 불리던 이야기까지 전부 녹음해뒀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독립적인 확인 절차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조정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든 서류를 깨끗하게 복사하여 연필로 가볍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낡은 모자를 쓰고 회색 정장을 입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훈이 결혼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녀석들이 저를 올감했던 인내의 굴레에서 제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땀 때문에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이 제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낡은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주민센터 회의실에서는 선풍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장님이 서류와 필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왼쪽에 줄지어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박 여사님 댁 며느리 문제로 모였다면서 할머니가 애들한테 집 팔라고 강요당했다던데 저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옅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지훈이는 서연이 뒤에 숨듯이 서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실크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마치 학부모 회의에라도 온 듯 가볍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인 최 여사는 손에 먹다 남은 빵을 든 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 맞은편에 앉았고 아무도 저를 보지도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통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박 여사님의 요청에 따라 재산 분쟁에 관한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 여사님 명의의 주택과 관련된 아드님 부부의 문제입니다. 모두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문서와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어미로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서연이는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해결 못한 걸 이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라도 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서는 내가 말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곳에서 나는 오직 듣기만 해야 했단다. 저는 USB를 꺼내 통장님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자 쥐죽은 듯 조용한 회의실에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했어. 그 노인네 생각보다 질기지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 집 명의 가지고 계셔서 뭐 하시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셔야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집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세요. 하지만 집을 지킨다고 해서 애들 신뢰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요즘 애들은 겁을 좀 줘야 말을 들어요.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어머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몰래 녹음하신 거예요? 허락 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에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실례지만 자신의 집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녹음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유포나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는 통장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녹음 내용은 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강요 및 신용남용의 정황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는 가족 윤리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박 여사님께서 소송을 원하신다면 법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무엇 하나 아까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달콤한 말 몇 마디를 되찾기 위해 제 신뢰와 명예를 맞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질긴 노인네라고 불렀습니다. 제 아들은 다른 여자 옆에 서서 제게 집을 팔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노인을 속이는 법을 가르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가족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을까, 까다로운 시어머니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만약 제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양심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손은 가방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최 사부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가장 어른이시니 같은 어머니로서 혼자 사는 늙은 어미의 심정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부인께서는 그 마음을 이용하셨더군요. 최 여사는 비웃으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식을 위해 멀리 내다봤을 뿐이에요. 혼자 사시면서 집 가지고 계셔봤자 뭐 하시게요. 제 딸이 안다라는 것도 당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님에게 남의 재산에 안다라는 법을 가르치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으신 게 아쉽네요. 저는 서연이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내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지. 어머니,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그런데 2년 만에 너는 내가 집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너는 나를 질긴 노인네라고 불렀고 내 남편에게 명의를 순조롭게 이전할 방법을 가르쳤다. 서연이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것을 뺏을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녀석들이 은행에 제출한 계약서다. 내가 주인으로 있는 이 집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지. 나는 허락한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감히 담보물로 제출했더구나. 저는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녀석은 아까부터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꾸짖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저 옛날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집 앞 시멘트 마당 기억나니? 어릴 때 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을 때 내가 낡은 옷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고 너를 안고 들어왔지. 그날 비가 왔는데 나는 양동이를 내 머리 위에 씌워주고 나는 흠뻑 젖었단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잠긴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너는 커서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했지. 지금 너는 어떻게 모시고 있니? 내 어미가 밥상에서, 제사상에서, 그리고 수십 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코를 훌쩍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몰랐던 거니 아니면 외면했던 거니? 너는 나를 욕하지도 때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 너의 어미를 걸림돌로 여기도록 내버려 뒀다.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돈도 필요 없다. 나는 단지 내 아들에게 어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녀석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회의실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던 늙은 할머니가 자신을 아프게 했던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모두 기억하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저는 몸을 숙여 천 가방에서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푸른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장님 앞 책상 위에 마치 세뱃돈 봉투를 놓듯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집 전체를 세이만 고아원에 기부했다는 증서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서명을 마쳤습니다. 바로 녀석들이 제게 은행 대출용으로 원본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하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서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이 집은 저희 거예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세요?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집이 너희 것이냐? 내 집이다. 내가 수십 년간 살아온 이 집, 너희에게 단 한 푼도 빚진 적 없으니 보고할 의무도 없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지금 계약금 걸어놓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집이 너희 손에 들어갔다면 살아서 뭐 하나라는 질문을 듣게 될 늙은이가 한 명 더 늘어났을 거라는 건 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에 일조하고 싶지 않구나.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일부러 복수하는 거야. 이건 비겁하고 이기적인 짓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자식에게 양보하며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기적이 되어보는 셈이군요. 그럴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장은 옹성거렸습니다. 몇몇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친척들은 지훈이와 서연이를 마치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에 조정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제 옷자락을 스치고 햇살이 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뒤를 돌아봤다면 오래전에 잊힌 어머니라는 단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의 집에서 무릎 꿇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세이만 고아원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 남자아이가 그곳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 할머니 있어요?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두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회의 소식과 선명한 녹음 파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요란하게 공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 글을 올리면 10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 회사,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지만 사흘 만에 국수가게 사장님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 그 서연이라는 애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나 뭐라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집 가지고 계셔봤자 얼마나 사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말솜씨가 뛰어나도 결국 그 더러운 근본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서연이는 직장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피했습니다. 자녀 과외를 맡겼던 학부모도 그만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골적으로 빼앗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곁에 자기 자식을 두고 싶어 하는 부모는 없었으니까요. 다음은 지훈이 차례였습니다. 저는 녀석이 악하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어미가 부엌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아들이라면 굳이 사악하지 않아도 불효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녀석은 해고당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녀석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 자리를 피하는 행동, 그리고 무심한 척 던지는 말들로 충분했습니다. 야, 저놈 마누라가 우리 집까지 노리면 어떡하냐. 저놈 엄마처럼 우리도 집 뺏기는 거 아니야. 한 친척에게 듣기로는 집안 어른들이 지훈이를 가문에서 내쳤고 제사에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어린아이들은
녀석을 집문서 없는 대릴사위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어머니 최 여사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체면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지만 동네 부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연말 모임에 오라는 친척들의 연락이 끊겼을 때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저는 시장에서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이제 길에서 누구도 마주치지 못하고 예전에는 도덕을 설파했지만 이제는 그 도덕의 무대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굳이 법정에서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진실이 비달해 충분히 오래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아원 근처에 살며 매일 아침마당을 쓸고 물을 끓이고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가난하고 부모는 없지만 감사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며 낯선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자식은 없지만 진정한 의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 다만 아쉬울 뿐이다. 내가 아직 엄마이고 싶었을 때 그 아이들은 나를 그저 서류 위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선택했으니 말이다. 사랑하는 가족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어머니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희생이 본능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자신의 자존감마저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단어를 멸시했던 자들에게 노인의 침묵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언젠가 당신이 등 돌린 그 어머니는 당신에게 돌아올 집 한 채를 마련해 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누군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이야기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을 눌러 매주 감동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3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결혼한 지는 6년 되었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폭력을 당하거나 끔찍한 대우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더 이상 이 집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결혼한 후로 저희 엄마는 제가 예전에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딸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관심과 사랑은 큰오빠에게로만 향합니다. 오빠는 가까이 살지도 않고 엄마를 돕지도 않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돈을 보태 집을 수리해드리고 아프실 때 병원에도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모임이 있을 때면 엄마는 항상 오빠에게만 먼저 연락하시고 저는 가장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이모에게 딸은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갔으니 시댁일에나 신경 써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서운했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단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딸은 결혼하면 더 이상 친정의 자식이 아닌 건가요? 사연 보내주신 동생분,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같은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자식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엄마의 관심을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엄마가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봐 주시고 얼굴 좀 보자고 전화해 주시고 집안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전히 자식이라는 걸 느끼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동생분이 느끼는 그 소외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저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이겠죠. 하지만 어머니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세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착한 사람이 영원히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표현하지 않으실 뿐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언젠가 어머니가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해지실 때 어머니가 가장 애타게 찾을 사람은 바로 출가회인이라 불리던 동생분일 겁니다. 마음 따뜻하게 간직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쌓인 슬픔이 있다면 언제든 이곳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동생분처럼 말 못할 사연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